이어서 18페이지 신공중보건이에요. 우리가 공중보건 앞에서 보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는 이런 거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고 건강을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해. 이런 것들을 쭉 봐왔고 공중보건 사업은 이런 거야 라고 해왔는데 신공중보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게 이슈가 되던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뒀었던 거예요. 근데 신공중보건은 그 예방을 넘어서 좀 더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신공중보건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데는 배경에 질병 양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질병 하면 주로 감염병이었죠. 전염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병원체에 감염돼서 생기는 것. 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로 뭐 해요? 예방접종 같은 거. 환경위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예방, 관리가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치료가 되거나 사망하거나 주로 이런 감염병들은 어때요? 주로 급성질환이었죠? 급성질병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복이 어느 정도 됐어요. 치료가 되든지 사망하든지 주로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이제 감염병들은 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질병이 생겨나요? 만성질병이라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만성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감염병에 대한 어떤 정복, 완벽한 정복은 아니지만 치료가 되면서 줄면서 질병 양상이 바뀌고 그 다음 국가, 사회,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때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자원 개발, 환경 개선이 도시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해 요인들이 이러한 만성 질병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만성 질병의 특성은 어때요?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쭉 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급성이기 때문에 끝나요. 치료가 사망하거나 혹은 회복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만성질환은 어때요? 치료가 안 되고 계속 가니까 치료비가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로 이어진다?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얘를 좀 더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급성질환, 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걸리고 나면 치료가 됐는데 얘는 치료가 안 되고 계속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방이 얘처럼 하나의 예방접종으로 끝나요? 아니에요. 식습관도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환경도 관리해야 되고 개인 위생도 중요하고 식품 위생도 중요하고 모든 너무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더 이 만성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이 중요시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결국 뭐냐? 생활습관이라는 거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예방 차원이 아니라 질병을 얘처럼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접종하면 예방이 돼요가 아니라 좀 더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이 만성질병을 예방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가적으로 이 의료비 상승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서 나온 게 바로 이 신공중보건. 그래서 신공중보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강 증진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실 수가 있어요. 신공중보건 보시면 질병 양상이 과거의 감염병에서 어떻게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가면서 공중보건에서 신공중보건의 시대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많은 내용들을 보는데 공중보건에서의 이러한 변화의 대부분은 이거예요. 급성질환, 감염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이슈가 바뀌어가는 거죠. 신공중보건은 그래서 위생, 환경, 건강증진, 개인,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서비스 이런 것들의 모두 균형을 기반에 두면서 조기치료, 재활, 그리고 건강증진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노력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뭐 건강 증진을 가장 이슈에 두고는 있지만 건강 증진을 하다가 미처 예방하지 못해서 질병이 발생이 됐다면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서 악화를 방지하고 이미 질병에 걸리고 진행이 됐다라면은 재활을 통해서 좀 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죄송해요. 건강 증진의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1986년 오타와 헌장. 이 1986년에 캐나다 오타와라는 지역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가 제1차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였어요. 이 건강증진을 위한 국제회의는 그 이후로 쭉 진행이 되고 뒤에서 건강증진을 따로 한 챕터로 볼 거니까 지금 크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어쨌든 그 1986년 건강증진회의에서 오타와 헌장이 선포가 돼요. 이 오타와 헌장에서는 공중보건에서의 어떤 건강 증진을 이슈로 잡고 있는 회의가 바로 이 오타와 회의였죠. 그래서 이 신공중보건 사업을 모든 국가가 받아들여라. 신공중보건 사업은 결국 건강 증진을 위한 공중보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90년대에 여러 나라들이 건강 증진을 포함하고 있는 신공중보건 사업을 전개해요. 우리나라는 뭘까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걸 담고 있는 사업이 뭘까요? 헬스 플랜, 이제 요 당시에는 2010이었죠. 지금은 2020이죠. 2010년이 지났으니까 2010년까지 어떤 건강과 관련된 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라는 거고, 자, 여기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이 바로 오타와 헌장으로부터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헬스 피플 2010이라고 해서 헬스 피플, 건강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했어요. 자, 우리나라 요거 따라한 거죠. 헬스 피플 그대로 하기 그러니까 헬스 플랜 2010. 제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따라한 거라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헬스 캐나다라는 이름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헬스 재팬 21, 우리나라는 헬스 플랜 2010을 내걸고 이 당시에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2010년까지 건강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10년 주기 계획으로, 그러니까 10년 단위 목표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2010년이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은 헬스 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가고 있고, 요게 이제 5년마다 중간에 개정을 해요. 그래서 2016년 이제 올해 개정이 돼서 아직은 헬스 플랜 2020이라는 목표, 2020년까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이 계속 수정 보완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거고, 요러한 내용은 우리가 신공중보건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공중보건 사업은 뭐다? 건강증진을 담고 있는 보건 사업을 핵심 보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보건사업 기획과 평가예요. 자,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기획한다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먼저 자, 여러분들이 어느 보건소에 발령을 받았어요. 혹은 뭐 구청에 발령을 받았는데 내가 보건 관련 담당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을 해보래요. 그럼 뭘 하겠어요? 먼저 자, 여러분들이 보건사업 기획 인력으로 딱 배치가 됐어요. 뭘 해야 될까요? 주민들의 요구, 또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 주로 문제가 뭔지, 이런 것들이죠. 결국 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떤가 살펴보는 거죠.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자, 사업을 하려면 우선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지. 자기에 대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 먼저 첫
그 기획의 정의를 먼저 내용을 볼게요. 보건사업 기획의 정의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보건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기획이에요. 기획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뭘 하고자 한다?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게 기획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우선 현재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현재의 상태예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뭔지, 지금 이 지역의 건강 문제는 어떤 것들, 뭐 고혈압의 유병률은 어떤지, 당뇨병 유병률은 어떤지, 치료율은 어떤지, 인지율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인구 구성 상태는 어떤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영유아 인구가 많은지, 미혼모 인구가 많은지, 외국인 뭐 사람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요.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 미래에 원하는 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현황을 쭉 분석해 봤더니 고혈압 유병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인지율이 낮아요. 자, 인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 우리 지역의 고혈압 이제 유병률을 쭉 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40명이 고혈압이에요. 근데 그 40명에게 본인의 고혈압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치료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인지율이라고 하면은 내가 고혈압에 걸렸다, 고혈압인 상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고, 치료율은 그걸 잘 조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유병률이 어떻고 인지율이 어떠니까 우선 인지율을 높이고 치료율을 높이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미래에 원하는 방향,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는 이렇고 내가 바라는 미래의 상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미래의 상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느냐, 뭘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요, 먼저 기획팀이 조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전제를 깔았죠. 여러분이 기획팀의 일원으로 배정이 됐어요. 조직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기획팀에선 뭘 한다?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다. 문제가 뭔지 확인을 한다. 그러면 현황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오로지 하나의 문제만 있을까요? 여러 문제가 있겠죠. 고혈압, 암 발생률, 영유아 예방접종률, 뭐 독거노인의 어떤 뭐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문제 중에서 주요한 건강 문제를 결정한다. 우선순위라는 걸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정책, 하나의 사업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선택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면은 그 문제, 내가 이제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이미 설정했어요. 목표가 뭐예요? 합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사업이 계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요. 이 목적과 목표가 바로 바람직한, 내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겠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세부 사업을 계획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서 끝이 아니라 평가를 하게 되죠. 자, 요게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기획이 된다. 그럼 그냥 사업하면 안 돼요. 왜 귀찮게 기획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 기획을 하느냐? 조직을 지휘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게 기획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게 기획이에요. 기획을 통해서 야, 너는 지금부터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 자원이 있을 때 그 자원을 좀 더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고요. 업무 수행 능력도 높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또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했는데, 현황을 분석한다라는 게 뭐냐? 현재의 상황과 바람직한 상황의 차이.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게 바로 문제겠죠. 그렇죠? 현재의 상황은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방접종률이
70%예요. 그게 현재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황은 예방접종률이 100%예요. 30%라는 갭이 있는 거죠. 그 30%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그 영유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될 요인, 조직, 지역사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가 도대체 왜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지? 엄마 아빠가 맞벌이인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병원이 오픈되어 있는 시간, 보건소가 운영하는 시간에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예방접종을 맞지 못했어요.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지역사회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게,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건강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우리가 지금 보건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현재의 문제가 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황 분석을 할 때는 지역사회 건강 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 장점, 또 지역사회 보건 체계, 그리고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평가해야 한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평가할 때는 그 건강 수준에 앞서서 먼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제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사회 주민의 인구적인 특성,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노인 인구가 많은지 어린 인구가 많은지, 성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경제적 수준은 어떤지, 결혼은 했는지, 배우자는 있는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라고 불러요. 자, 앞으로 계속 이 용어가 나올 거예요. 다음 건강 수준, 질병 부담. 건강 수준은 어떤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질병에 대한 부담은 어떤지, 또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건강 불평등 상태, 어떤 그 지역사회 안에서도 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 이 지역사회 주민들은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러한 장점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 보건체계를 평가한다. 실제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또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지 등을 보게 되고요. 환경의 변화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현황을 분석하게 돼요. 현황 분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자, 지역사회 현황을 쭉 분석했더니 A라는 건강 문제, B라는 건강 문제, C라는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내가 보기엔 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혹은 요구도가 이게 제일 높아. 혹은 유병률이 이게 제일 높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획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보시면 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문제의 크기, 심각성, 해결 가능성, 그래서 유병도, 문제의 크기를 주로 유병도로 봐요. 그러면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것은 고혈압 유병률이 몇 %인지, 당뇨병 유병률이 몇 %인지,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몇 %인지, 그 퍼센트가 크면 클수록 문제의 크기가 크다, 유병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심각도. 자, 고혈압에 비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아무래도 심각도가 높겠죠. 그런 것들, 심각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이도. 난이도라고 하면은 내가 결국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사업을 통해서 과연 해결이 가능하냐의 문제예요. 내가 보건사업으로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리 유병도가 높고 심각도가 높아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이런 거에 대한 점수, 그 다음 주민의 관심도. 이 각각의 점수를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요. 유병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1점부터 4점, 1점부터 4점 각각의 해서 얘를 다 곱해요. 그래서 A라는 사업은 뭐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4다.
B라는 사업은 유병도는 1이지만 심각도는 4고 난이도가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다 곱해보면 어떤 점수가 나오겠죠? 그 점수가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요 4가지 항목이 뭐냐예요. 4가지 항목이 뭐냐. 다음 중 브라이언트가 제시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기출문제예요.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 브라이언트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서는 각각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할지 혹은 상대적으로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하다거나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점수를 1점부터 4점까지 한 다음에 곱해버리는 식. 그래서 지금 밑에 그 화살표에 보시면은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얘는 무슨 의미냐면 유병도, 심각도 높은 것보다 유병도 높은 게 더 우선순위야,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크기가 없고 그냥 똑같이 1점부터 4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요거? 응? 이해 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이 쓰이는 말은 BPRS예요. 밑에 보시면 BPR, Basic Priority Latina 라고 되어 있는데, BPR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BPRS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론과 피켓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이라는 표현보다는 BPR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렇게 문제에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만 이게 누구에 의한 거냐? 할론과 피켓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고, 이 우선순위 결정 기법을 우리가 BPRS라고 해요. 마지막 S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얘를 구하는 공식은 교재에 나와 있죠. A 플러스 2B 곱하기 C예요. 뭐 나누기 3은 전체에다 하는 거니까 숫자 크기를 줄여주는 거여서 크게 의미는 없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보시면은 이 공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애는 뭘까요? C가 곱해지니까, 자, 얘가 1일 때랑 얘가 1일 때랑 얘가 1일 때랑 그 미치는 영향, 얘가 2가 됐을 때랑 얘가 2가 됐을 때랑 얘가 2가 됐을 때랑 영향이 누가 제일 커요? C가 곱해지는 애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A나 B보다는 미치는 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A보다는 B가 크겠고요. 얘는 곱하기 1을 했으니까. 그렇죠? B보다는 C가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그럼 뭐예요? 아까 그 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상대적 크기가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각각의 요소가 상대적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공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A는 뭐냐? A는 문제의 크기. 우리 앞에서 봤던 유병도 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의 크기라고 하면은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유병률, 급성질환은 발생률. 자, 요거를 0점부터 10점까지 해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2가 나왔어요. 문제의 크기가. 그다음 B는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심각도. 문제가 얼마나 긴급한지, 중증도가 높은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큰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각도가 뭐 2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C, 마지막 사업의 효과예요. 자, 요런 이만큼의 유병도 크기와 이만큼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딱 했을 때 얘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7이에요. 그러면 얘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겠죠? 커져요. 요렇게 해서 나오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유병도, 문제의 크기는 굉장히 높아요. 심각도는 뭐 3 정도인데 사업의 효과성이 1이에요. 그럼 점수가 뚝 떨어지겠죠. 다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BPRS 기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거? 그래서 문제의 크기, 3가지 요소가 뭐다?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효과성.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다? 효과성이다. 그쵸? 요 3가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OPR이라고 추가로 하나가 더 나왔는데, 자, 요거까지는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좀 더 보면은 BPR에 하나를 더 추가한 거예요. OPR 해서 오버롤이라고 하는데, 그 오버롤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데, OPR이라고 하면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효과성까지 이렇게 검증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돼서 우선순위가 높은데 과연 그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업의 효과성은 사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OPR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사업을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하나가 추가된 걸 보시면은 곱하기 D를 하죠. 마지막에 곱하기 D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D에는 펄 팩터라고 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수용성은 있는지, 자원 확보가 가능한지, 적법성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을 하면 효과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없어.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혹은 이 사업을 하면 효과는 굉장히 높은데 법에 어긋나요. 그럼 못하겠죠. 이런 것, 사업을 과연 실현할 수 있느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추가로 보는 거예요. 자, 얘네 5개 각각 0점 또는 1점을 부여해서 DPR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실현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게 OPR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업무가 프로프라이어티, 그래서 업무 범위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 에코노믹이죠. 그리고 수용성, 충분한지, 리소스이지 하면은 자원의 충분성이고요. 그 다음에 레갈리티, 적법성, 법에 적합한지까지 보는 게 OPR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주로 나왔던 건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과 BPRS에 대한 내용이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OPR은 여기에 뭘 추가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의 개념을 추가했다. 그래서 사업이 적절한지, 업무 범위가 적절한지, 경제성은 있는지, 수용성은 있는지, 자원의 확보가 가능한지, 자원이 충분한지, 법에 접촉되진 않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나면 뭘 한다?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겠죠? 자, 계획을 하고 나면 사업을 시행해요. 그 내용들은 주로 이제 우리 보건행정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은 그 평가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목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우리가 목적 그리고 목표라는 것이 있는데, 목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일반적인 거예요. 내가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거, 좀 더 일반적인 거, 광범위한 것이고, 목표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계획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획 세울 때 다이어트 목표를 안 설정해 봤어요? 몇 킬로 빼야지, 그쵸? 몇 킬로라는 구체적인 측정 가능한 수준이 있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이랑 파티를 할 거야. 그럼 파티까지 지금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몇 킬로를 빼야지. 구체적인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얼만큼을 뺄지, 과연 그게 실현 가능한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뺄 수 있는 만큼인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목표 안에 담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보건사업을 할 때도 그렇게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마트라는 기준을 설정을 하게 돼요. 자, 앞에 약자를 딴 거죠. 스페시픽. 그래서 S 하면은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돼요.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명확하고 간결해야 된다. 그리고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돼요. 너무 두리뭉실하면 안 되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지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나 그냥 살 뺄 거야. 그래서 몇 킬로 뺄 건지가 없으면 내가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appropriate 하면은 적절해야 된다. 사업의 목적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전혀 목적과 관련 없는 목표가 아니라 사업 목표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러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reasonable. 그래서 이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임,
타임 리밋이 있어야 돼요.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표 지표라는 걸 볼 텐데 대표 지표 1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혈압 유병률이 지금 몇 %인데 2020년 기한을 정해놨고요. 2020년에 몇 %까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를 정해놓죠. 뭐 결핵 발생률이 지금 몇 %인데 몇 %, 2020년까지 몇 %로 줄인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 스마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하면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사업 목적에 적절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자, 요 스마트도 기출문제로 다음 중 목표가 갖춰야 할 스마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출제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나면은 평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사업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보건사업 자체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건사업을 통해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를 평가하는데 평가의 기본 원칙,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뭐 따로 고민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치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일반적인 상식의 내용들이죠. 우선 평가는 명확한 목적 아래 시행이 돼야 한다. 내가 사업의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시행해야 되겠죠. 자, 평가는 계획에 관련된 사람,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 평가에 영향을 받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평가에 함께 해야 하고요. 그 다음 보건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사업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끝난 다음에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앞에 현황을 분석한다라고 했죠? 이런 것도 평가예요. 현황을 분석한다. 지금 지역사회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진단평가라고 하죠. 이런 거.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거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은 그 대상자들에게 적절한지 과정평가, 형성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에도 평가를 하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그 결과를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기 전 과정 끝난 다음에 전 과정에서 시행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 측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자, 목표가 왜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느냐? 그 목표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평가도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고혈압 유병률 몇 %가 목표인데 그 몇 %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자, 위에서 얘기했던 것,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 포괄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장점, 단점 다 지적이 되어야 한다. 또 미래지향적이다. 평가는 너네 잘했나 못했나 내가 볼 거야. 이걸 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평가를 다음 사업에 피드백,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활동 중심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자, 목표 달성하는 데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였는지, 목표를 달성 못했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못했지? 뭐가 문제여서 못했지? 얘네들을 다 봐야 되고요. 그럼 그 못하게 한 이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가, 평가의 결과가 사업의 향상과 성장을 위해서 되먹임 되어야 한다. 되먹임이 뭐예요? 되먹임. 다시 먹여야 된다. 피드백. 되먹임을 그냥 번역하면 피드백이죠. 다른 말로 환류라고 하죠. 환류시켜야 한다. 피드백이 있어야, 피드백을 줘야 한다. 그래서 평가의 결과가 다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되먹임, 피드백, 환류라고 하죠.
그리고 이 평가는요, 의사결정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건사업평가라고 하면은 그 사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돼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혹은 사업을 종료시킬지, 혹은 사업을 수정해서 보완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해주는 게 평가다. 또 습득의 경험 자료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그 평가 결과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쉽게 마련이 되어야 한다. 다음, 서치만의 평가 기준. 이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 또 기출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랑 헷갈리는 게 바로 밑에 있는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 그래서 서치만이 제시한 평가 기준을 보시면 업무량을 평가해야 된다. 업무량 또는 노력이라고 해요. 에퍼트, 업무량 또는 노력. 그래서 노력을 평가한다. 업무량, 노력을 평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업무량이 얼마나 됐느냐,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정 방문을 했다라면은 가정 방문을 몇 건을 했느냐. 우리가 결핵 환자에 대한 뭐 결핵 발생률과 관련돼서 혹은 결핵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면 잠재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서 몇 명을 방사선 촬영을 했느냐, 요게 업무량, 노력에 대한 평가예요. 두 번째, 성과 평가라고 하면은 그 사업을 통해서 측정된 효과,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사업을 했다라면은 예방접종을 몇 건 시행했느냐, 또는 아까 우리 결핵을, 방사선 촬영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결핵 환자를 몇 건 발생했느냐, 그런 것들을 성과 평가로 볼 수가 있겠고, 성과의 충족량이라고 하면요, 수요의 그 결과가 수요를 충족시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가 과연 그 지역사회 요구,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양이냐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효과와 효율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효과는 말 그대로 목표 달성 정도예요.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치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딱 치료가 됐으면 효과가 있었다, 치료가 안 됐으면 효과가 없었다인데, 효율성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쵸? 인풋분의 아웃풋이에요. 효과는 뭐예요? 아웃풋만 보는 거예요. 결과가 뭔지만 보는 건데, 효율은 들어간 노력, 자원, 뭐 비용, 시간 이런 거 대비 결과가 얼마나 좋았느냐. 100만 원을 들여서 치료를 했느냐, 10만 원을 들여서 치료를 했느냐. 효과는 치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본다라면은 효율은 인풋분의 아웃풋이에요. 얼만큼을 들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죠. 그래서 효율성 평가, 투입 대비 노력. 그래서 결핵 환자를 쭉 진단을 했는데 결핵 환자 한 명을 진단하는데 비용이 얼만큼 들었느냐, 이런 것들의 개념이겠죠. 업무 진행 과정을 평가한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결핵 환자 진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방사선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대중교통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혹은 너무 일찍 닫아서 퇴근 후에 올 수가 없어요.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없었는지 평가하는 게 업무 진행 과정 평가예요. 그래서 서치만의 평가 기준, 업무량 또는 노력 평가, 성과 평가, 성과의 충족량, 효율성, 업무 진행 과정, 이렇게 5가지를 보고 있죠. 네, 요거랑 헷갈리게 출제되는 게 주로 이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인데,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미국 공중보건협회 평가 항목은 앞에다 뭐가 들어가요? 사업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업의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겠죠.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의 항목을 보시면은 사업이 적합했느냐, 그 사업의 정당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사업이 적합했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사업의 충족량이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100만큼 있는데 사업이 80만큼 진행이 됐는지 20만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 사업의 효과성은 효과성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목표 달성 여부예요.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율성이라고 하면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투입 대비 그 결과가 적절했느냐를 보는 것. 사업에 의한 부수적인 효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효과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이다. 그래서 서치만의 평가 기준이 주로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서치만의 평가 기준,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기존의 문제 주로 이제 이 내용은 보건행정에서 좀 더 출제 비중이 높은데 2016년에 서울시 보건행정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동안 문제가 출제될 때는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정도의 문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그 설명을 해놓고 다음은 이러한 평가 내용은 어떤 평가 기준에 해당하느냐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포인트 테스트가 있는데 간단히 좀 보고 갈게요. 공중보건이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뭘 하는 거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라고 했어요. 공중보건의 대상은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주민이다 라고 했고 3대 핵심 원칙이라고 하면은 참여, 형평, 협동. 자,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건강증진의 뭐 3대 접근 전략 이런 것도 3가지가 나오면은 막 섞이죠. 섞이면 안 돼요. 이렇게 참여, 형평, 협동. 그래서 그 의미를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요소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이 있었고요. 또 뭐에 의한 통제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또 뭐에 의한 조장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이 중에서 가장 능률적인 건 뭐다?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공중보건의 역사,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